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골에서 사람들이 목격했던 도깨비 귀신. 다들 옛날 시골에 놀러가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수박 등 잘라주면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있던 이야기들 가끔 하지 않아? 맞아.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보다도 우리 할머니가 나름 젊은 시절에 겪은 도깨비 귀신에 관한 이야기야. 때는 아주 옛날 옛적에 할머니는 원래 남몰래 흠모하고 있던 사내가 한 분 계셨는데 옛날엔 다들 정략 결혼하는 시대였고 신랑 신부 얼굴을 결혼식 당일에 보던 시대였어. 우리 할머니도 그러했어. 할머니도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셔서 뭣도 모르는 사내와 결혼을 하셨는데 그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야.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할머니 인생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이 말을 풀지 못하면 다음부에 풀어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야. 암튼 어머니가 없어 할머니를 시집 보낼 때 할머니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집을 보내셨다고 하셨어. 고로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당하셨다 했어. 시어머니한테 툭하면 수저도 안 가지고 그리 시집 오고 싶었냐며. 이불도 한 채 안 해오고 그리 시집 오고 싶었냐며. 할머니를 그렇게도 닥달하셨다고 했어. 진짜 심각한 경우엔 도둑 2명까지 쓰시면서 호되게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했어. 그나마도 우리 할아버지는 착하신 분이셨는데 착하기만 하고 애주가 집안이라 술을 많이 마시고 정이 약해 돈도 잘 빌려주시고 노는 거 좋아하셨대. 노름하시고 귀에 얇아 보증도 서시고 나름 키도 크시고 인물도 기생오라비처럼 생겨서 바람도 무진장 피고 다니셨댔어. 할머니 마음고생 오지게 하셔서 도망갔었다고 했어.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으셔서 다시 돌아오셨다 하셨어. 그래도 첫 딸을 낳고 둘째로 아들 낳고는 시댁에서 아들도 못 낳는다는 시집살이는 겪지 않고 나름 아들 낳아서 시집살이가 줄어드셨다 하셨어. 그 뒤로 또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그렇게 사셨대. 어느 날 저녁에 밖에 일이 있어 잠시 밖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아주 옛날이라 집은 드문드문 있었던 시절이었고 지금처럼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었어. 근데 밖에 나가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왜 예전 사극 보면 횃불 들고 다니잖아. 그 횃불이 저 멀리서 천천히 오고 있었대. 할머니는 속으로 어두운데 그래도 사람이 오고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계속 걷는데 점점 그 횃불과 가까워지고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횃불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느낌이 이상했다고 하셨어. 그 횃불이 할머니 앞에 다다랐는데 할머니가 그 횃불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 그 횃불은 사람이 횃불을 들고 있던 게 아니라 불만 동동 떠 있다고 하셨어. 할머니가 너무 놀란 나머지 걸음을 재촉하시며 무작정 사람이 사는 집으로 도망가셨다 하셨어.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셨다는데 그 횃불은 여전히 할머니 뒤를 쫓아오고 있다고 했어. 무서워서 계속 도망가다 어느 집 앞에 발견하고는 주인집 사람한테 다급하게 문 좀 열어달라고 하셨어. 그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헐떡이는 숨을 고르시며 그날 밤 그 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동이 터서 해가 들 때 집에 가셨다고 했어. 후에 사람들한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깨비 귀신 혹은 도깨비 불을 본 거라며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해주셨대. 두 번째 이야기. 나무 밑에 그녀. 고향으로 돌아가는 전날 밤엔 항상 악몽을 꾼다. 인공조명들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나의 고향. 덕곡리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이다. 하루에 단 2번.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시내까지 가는 버스가 오가는 것을 제외하면 마을 바깥에 장승처럼 우람하게 솟은 큰 나무가 인상적인 차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작고 풀내음 나는 그런 마을이었다. 인천댁 잘할 거야. 하고 나면 복도 많이 받아. 정말이야. 안동댁 아줌만 해도 복 받았잖아. 아들내미 시험 합격했잖아. 인천댁은 내가 5살 때 무슨 이유로 그 먼 덕곡리까지 와서 살게 되었다.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었더나. 그런 흔한 이유였던 것 같다. 사투리 하나 안 쓰는 인천댁과 6살이었던 나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는데 인천댁 부부 사이에 있던 아들 영균이 때문이었다. 마을의 아이라곤 나 혼자였고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지루한 옛날 이야기만 듣던 내게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또래의 등장과 그 아이의 집에 있는 각양각색의 동화책,
그림 위인전들은 색다른 즐거운 나날의 신호탄이었다. 우리 엄마, 다음 달부터 새색시래. 칼로 반듯하게 썰어 나온 참외를 은재 포크로 찍어 먹는 영균이의 얼굴을. 아무것도 모르던 그 아이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아빠도 아직 있는데 왜 새색시일까? 새색시가 그게 아니야. 나는 당시 5살이었다. 내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점차 나와 내 주변이 명확해져 가던 5살의 그 시기에 1년에 단 한 번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흰옷을 입고 마을을 수호해준다는 바깥쪽의 큰 나무 밑에서 춤을 추는 여자가 새색시라고 불리는 것만 알았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면 좋았을까. 만약 내가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어린 친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었을까. 그러기에 난 그때 한글도 제대로 몰라서 똑똑한 영균이가 읽어주는 위인전 이야기에 환호했던 평범하고 순수했던 아이에 불과했다. 산신님한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야. 그날 맛있는 거 잔뜩 먹을 수도 있고. 정말. 그래. 영균이네 어머니. 인천댁 아줌마는 조용하고 어딘가 안타까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다. 그게 술과 노름에 중독되어 집에 올 때마다 살림살이를 가지고 시내로 나가는 남편 때문인지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그녀의 아들 때문이었는지 쫓기듯 시작한 산골에서의 삶이 맞지 않아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에겐 어딘가 기댈 구석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 안동댁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는데요? 아이고 아들내미 시험 합격해서 까만 차 가지고 데리러 왔잖아. 사모님 됐지 사모님. 정말요? 그녀는 나가지도 않던 마을회관에 들락날락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새색시가 된 여자들이 어떤 행운을 얻게 되었는지 질리지도 않고 묻고 물었다. 마을 사람들도 질리지도 않고 말해주었다. 새색시가 된다는 건 말하자면 제사를 주관하는 무당이 되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날에서 100일 전부터 새색시가 될 여자는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다가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란 건 너무나 고된 일이었기에 마을 여자들은 저마다 손사래를 치며 하기 싫어했고 참 신기하게도 매년 20-30명 남짓 살아가는 작은 마을에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부분 새색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 여자들이 도맡아 하곤 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제사가 끝나면 후련히 마을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복보다 좋은 일 때문에 갔다고 했지만 아직 어린 나는 그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그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만 할 뿐이다. 오늘부터 시작이래. 영균이랑 마을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던 어느 여름날 인천댁 아줌마는 새색시가 되기 위한 100일 중 하루를 시작했다. 알아. 오늘 보초가 우리 엄니야. 그럼 너희 어머니랑 같이 자는 거야? 아니지. 우리 어머니는 너네 집에서 밤새. 힘드시겠다. 새색시가 되는 여자는 100일 동안 순결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 먹는 것도 하얀 것만 먹어야 하고 입는 것도 하얀 것을 입어야 한다. 잠을 잘 때는 코를 골아서도 안 되고 이를 드러내며 웃어도 안 된다. 그걸 감시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하루 종일 그녀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다. 지금 생각하면 가혹한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비료를 잔뜩 먹인 땅에서 자라난 곡식은 연글고 열매는 단단해졌을 것인데 어째서 그런 일을 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인천댁은 하루하루 결연한 표정과 단정한 품새를 보였다. 그녀에게 그것은 종교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새색시가 된다면 남편도 예전의 성실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영균이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얀 소복을 입고 조심조심 걸어다니며 흰 쌀죽만 먹던 그녀의 표정에서는 행복이 묻어나왔다. 다만 어느 날 밤을 기준으로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다. 동진이 왔구나. 인천댁의 남편이 시내에서 노름할 돈을 가지러 집에 오랜만에 들렸을 때이다. 하필이면 그날의 보초는 나였다. 그녀는 그날 저녁 혼자 흰쌀죽을 먹고 나와 영균이에게 계란, 프라이를 해주었다. 시골의 밤은 빠르게 찾아왔고 보초 일을 하기 위해 집 밖에서 우두커니 어둠에 잠겨 집안을 바라보던 나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돌아온 그녀의 남편이 성난 짐승처럼 소리 지르던 것을 기억한다. 이 시발년이 뚫었나. 그딴 게 뭐라고 앞길을 막고 앉았어. 안 나. 인천댁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며 이어지는 영균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질끈 눈을 감았다. 기름긴 머리에 흉흉한 눈매를 가진 그녀의 남편은 결국 소나기에 몇 푼 안 되는 돈과 은재 식기들을 들고 집을 나와 덜덜 떨고 있는 나를 흘겨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갔고 울고 있는 영균이와 피투성이가 된 하얀 소복을 입은 인천댁을 보고 놀라 그 자리에 또 굳어버렸다. 그녀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붉은 피가 번지는 소복을 본 그때 나는 그런 알량한 자비를 베풀면 안 됐다.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실격을 선고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그랬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슬픈 표정과 나의 불쌍한 친구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적개심에 나는 그날 밤 일을 모른 척하겠다 하였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맞아서 부은 얼굴을 숨기고 또 다른 하얀 소복을 입었다. 피가 번진 소복은 영균이와 내가 몰래 뒷산에 가져가 묻어버렸다. 보초 순서가 돌아와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는 위태롭게 야위어갔고 집안은 텅텅 비어갔다. 맛없는 쌀죽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편의 폭정. 없어져가는 살림살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녀가 규칙을 어긴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나 말고도 꽤 있었다. 나처럼 때가 없이 항구하는 대신 그들은 인천댁의 집에 있는 도시 물건들을 가져오고 눈을 감아줬다. 어느 날 집에 영균이네 집에서 봤던 위인전이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산신님 커다란 쌀알을 주소사. 산신님 새색시가 되어요. 100일이 지나고 인천댁은 오색천을 건 나무 밑에서 장단에 맞추어 춤을 췄다. 나는 고기가 가득 든 접시를 들고 영균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영균이는 집 마루에 걸터앉아 멀리 하얀 점으로 보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 내가 비치자 인상이 사정없이 구겨졌고 생소한 억양의 욕설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나는 너무 놀라 도망치듯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먹은 고기는 정말 맛이 없었다. 그 육실을 연 때문이요. 아주 오밤중에 어찌나 방아를 찧어대던지 어디서 저런 말창코 같은 년이 들어와서는 그 해의 농사는 이례적인 흉년이었다. 조금 싼 비료로 바꿨기 때문에 그해 마을에서 재배하던 고추의 품종에서만 발견되던 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설충제를 제때제때 안 쳤기 때문에 날이 아주 가물었기 때문에 등등 과학적인 이유는 충분했지만 모든 화살은 새색시에게 돌아갔다. 그녀가 마을 내에서 눈에라도 띄면 손가락질하며 욕하기 바빴고 그녀는 이야기를 들으러 자주 가던 마을 회관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영균이도 어머니를 따라 보이지도 않았다. 비록 서먹해지긴 했지만 유일했던 친구가 걱정되어 나는 몰래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영균아. 한낮이었는데도 집은 을씨년스러웠다. 평소엔 늘 열려있던 마루의 창문도 닫혀 있었고 신문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신발은 인천댁과 영균이 것이 모두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선 나는 살며시 마루의 창문을 열어보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산발한 머리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무어라 중얼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내달렸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자리에 든 나는 가라앉았다. 두려움과 영균이에 대한 걱정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미쳐버린 인천댁이 영균이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결국 나는 굳게 다짐하고 집을 몰래 나섰다. 손에는 원래는 영균이의 것이었던 위인전이 들려 있었다. 이거라도 돌려준다면 다시 영균이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살금살금 가로등 하나 없는 마을 길을 따라가던 중 영균이네 집으로 향하는 인기척에 깜짝 놀라 풀밭에 웅크린 나는 그게 그녀의 호랑말코 같은 남편이라는 것을 보곤 침을 꿀꺽 삼켰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러다 오히려 둘이 싸우기라도 한다면 영균이를 쉽게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몰래 뒤를 밟았다. 달도 그뭅이라 부부정한 허리의 그림자에 숨은 나는 손쉽게 마당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집 대문이 힘차게 열렸고 그녀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마당의 그림자 속에 숨어서 기회를 노렸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동안 듣던 인천댁의 비명소리가 아니었다. 영균이의 것도 아니었다. 문이 대포를 맞은 것처럼 뻥하고 열리고 그녀의 남편이 휘청거리며 마당을 황급히 가로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가 나온 집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새까만 어둠 속에서 사락사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어둠만이 내려앉아 앞도 제대로 안 보였는데도 나는 아직도 기괴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부정한 주술처럼 외던 그녀의 말이 점점 크게 들려왔다. 씨발새끼 꼭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야지. 씨발새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야지. 씨발놈의 새끼 맨날 때리고 이게 같은 집 구석에 쳐 박아놓기만 하고 씨발새끼를 꼭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야겠다. 씨발새끼 어디로 갔는지 다 알아. 산신님 커다란 쌀알을 주소 산신님 산신님 새색시가 되하여 산신님 씨발새끼 칼로 꼭 찔러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씨발년들도 꼭 죽여버리겠습니다.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리겠습니다. 산신님 새색시가 되어요. 우리 영균이 꼭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엄마랑 약속하자. 엄마가 꼭 우리 영균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할게. 그 씨발년이 위인전을 가져가 버려서 우리 영균이 가멍청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씨발년아. 그녀는 성큼성큼 내가 있던 마당 구석을 지나쳐 그녀의 남편을 따라갔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의 손엔 날카롭게 빛나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역하도록 비릿한 피냄새가 풍겼다. 그녀에게서, 그녀가 나온 저 집안에서 나는 공포에 빠져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저 두 손을 틀어막은 채로 덜덜 떨리는 다리를 멈추려 애썼다. 몇 번이나 진정하자고 마음먹고 집 안에 있는 영균이를 데려나오려고 한 걸음을 옮겼다. 동진이 왔구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집에 자주 놀러갔던 내가 늘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듯 머릿속을 헤집었다. 동진이, 영균이 보러 왔니? 네. 영균이 보러 왔어요. 영균이는 지금 동진이랑 못 놀아. 왜요? 영균이는 동진이네 엄마가 위인전을 가져가 버려서 멍청한 아이가 되었단다. 아인슈타인, 링컨 이순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서 아줌마가 회초리로 때렸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영균이한테 책 돌려주려고 왔어요.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에 인기척이 멎었다. 용기를 내어 뒤를 바라보았다. 하얀 소복자락이 사락거리며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아줌마가 금방 와서 참외 깎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그 씨발새끼 먼저 죽여버린 다음에 금방 와서 참외 깎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전등 스위치를 켰다. 거실에는 핏자국이 낭자했다. 나는 역한 냄새와 그 새빨간 색깔에 겁이 났지만 이를 질끈 물고는 영균이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리고 나는 손에 든 위인전을 떨어뜨렸다. 차마 그때의 광경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거기에 지옥이 있었다. 나는 황급히 인천댁의 집을 빠져나왔고 집에 오는 길에 울고 토하고를 반복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항상 경찰차가 들락날락했고 영균이네 집 주변엔 무서운 노란색 테이프들이 칭칭 감겼다. 어머니는 집안에 나를 가둬놓았고 나도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도 꿔서 집안 식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행히 이후의 마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 근처의 도로에 분필로 그려진 사람 모양이 생긴 것만 제외하면 인천댁 식구들과 그 집이 통째로 사라진 것만 제외하면 이전과 같았다.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그로부터 40년 후 내가 뛰놀던 산에는 나의 증조부 옆자리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란히 묻혔다. 마을은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 사라졌지만 터는 여전히 남아서 끔찍했던 기억을 제외하면 간간히 좋은 추억을 상기할 수 있었다. 묘소를 정리하고 산길을 내려오던 도중 산속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의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린 나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장소는 내가 처음으로 보초를 선 날 밤에 피로 얼룩진 인천댁의 소복을 영균이와 묻었던 곳이었다.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하겠는가. 발로 풀로 뒤덮인 얕은 둔덕을 헤집어 보자. 소름 끼치게도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옷에 뒤퉁이가 보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산길을 마저 내려왔다. 그리고 차를 타고 마을터를 빠져나오던 그때 나는 놀라서 그만 핸들을 꺾을 뻔했다. 그 나무 밑에 그녀가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장마의 폐가.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친구들이랑 남해 형 친구의 친척 집에 놀러를 갔대. 편의상 친한 형이 A, 친구 B, 친구 C, 친구 D 이렇게 할게. B의 이모인가 고모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집이 여인숙 같은 걸 한다더라고. 근처에 바닷가도 있어서 낮에는 바다에서 물놀이하면서 놀다가 밤에 여인숙으로 돌아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그러다가 냈다 취기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D가 근처 언덕 위에 폐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담력 시험을 하자고 한 거야. A와 C, D도 취기도 올랐고 남자들 셋이서 술만 먹기도 심심하고 해서 좋다고 했지. 그렇게 A, B, C, D는 언덕 위에 폐가까지 밤에 올라가게 된 거야. 폐가는 그냥 일반 1층짜리 옛날 주택인데 담벼락 있고 그 철문으로 된 대문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 A형은 자기도 가자고 했는데 막상 폐가 앞에 가니까 기분도 이상하고 무서웠대. 폐가다 보니까 막담에 덩굴이 자라서 엉망이고 대문도 녹이 슬어서 엄청 음산한 기분이었다는 거야. 도착해서 한 게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빼고 진 사람 순서대로 한 명씩 3명만 그 집에 우문씩 들어갔다 나오기로 했어. 처음에는 B가 져서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와 시발 존나 무섭다 이러면서 나왔대. 그 다음 차례가 A형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마당 가운데 침상 같은 게 있고 집은 옛날 집 같은 구조였다고 하더라고. 형은 대문에 들어가자마자 집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냥 대문 옆 담 밑에 쭈그리 앉아서 휴대폰만 보면서 시간 가기만 기다렸대대. 기다리는 5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고 섬찟섬찟한 기분이 자꾸 들었는데 그래도 결국 5분 지나고 A형도와 매우 무서웠다 하면서 나왔어. 그 다음 결국 마지막 차례 C가 들어갔는데 C가 5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A, B는 5분 되자마자 무서워서 바로 나왔는데 그래서 C야 5분 다 됐다. 나와도 된다.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밖에 3명은 뭐지 좆된 거 아닌가 해서 걱정하면서도 찾으러 들어가지는 못하겠는 거야. 그래도 어쩌겠어 찾으러 들어가야지. 3명이서 같이 들어가서 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하면서 찾았는데 그 옛날 집 보면 신발 놓는 곳 안쪽으로 공간 떠 있는 거 있잖아. 명칭을 모르겠다. 여하튼 그 밑에서 C가 작은 목소리로 야 나 여기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A형이 너와 그런데 들어가 있어. 빨리 나온나. 그러니까 C가 밑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야. 거기에 깜짝 놀라서 3명 다 그냥 존나 여인숙까지 도망갔대. C는 버리고 여인숙까지 와서는 시발 뭐지? 뭔데? C는 이러면서 숨을 고르는데 C가 10분이 넘도록 안 내려오더래. 그래서 야 좆된 거 아니야? 경찰 부를까? 찾으러 갈까? 이러다가 찾으러 가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가려고 여인숙에서 나오니까 C가 터덜터덜 내려오더래. C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 C 말로는 그 집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래도 집 안쪽까지 들어가 보려고 침상 쪽을 지나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는 거야. 착각인가 싶어서 안쪽으로 가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숨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 밑에 숨었는데 들킬까봐 친구들이 불러도 대답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 보고는 불러서 나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3명이면 다리가 6개가 보여야 하는데 8개가 보였대. 그래서 놀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오려고 했는데 누가 뒤에서 자기 다리를 잡아서 그대로 기절을 했다는 거야. 기절해 있다가 정신 차리고 그렇게 내려온 거지. C 다리에는 손자국처럼 멍이 들어있고 그 다음 날 C는 집에 가자마자 굿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어. A형이 얘기해주면서 폐가 같은 데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더라. 네 번째 이야기. 고양이한테 감사하며 살고 있다. 난 대학 근처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출입구 쪽도 아니고 학교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터라 원룸촌으로 개발이 덜 돼서 차는 들어오기 힘든 작은 골목을 중심으로 한쪽은 그냥 낡은 개인주택, 한쪽은 쫙 다 빌라야. 반만 원룸촌인 거지. 거기서 우리 집은 그 골목 제일 안쪽 빌라고 골목 끝에는 다른 사람 사는 주택이야. 밖으로 나가려면 이 골목을 꼭 지나야 해. 근데 이 골목이 벽돌로 포장된 작은 골목 알지? 그런 골목인데다 꽤 길고 커브도 있어서 골목 밖에서 골목 제일 안쪽은 잘 안 보여. 마찬가지로 안쪽에서도 제일 바깥쪽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보안이 취약했어. 가로등 한 개는 있는데 1층에 주차장 있는 신식 빌라도 한 채밖에 없고 대부분 반지하에 있는 옛 건물의 개인주택들도 담이 높았어. 그러다 보니 몇 번 범죄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 이후로 각 건물들의 CCTV도 달고 했다는데 중요한 건 우리 건물엔 CCTV가 없어. 주인 아저씨가 할아저씨셔서 문단속만 잘하면 되고 어차피 제일 안쪽이라 골목 오고 가는 동안 CCTV 많다는 이유였어. 대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고양이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 옛날엔 고양이들이 개인주택 담 위에서 햇빛도 쬐고 골목에 내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도 먹고 그러면서 주위에 여러 마리가 있었대. 물론 다들 도둑 고양이 새끼라면서 싫어하셨다는 거야. 음식물 뜯는 거 정리하는 건 결국 사람 몫이니까. 그러다 참다 개인주택 한 아주머니가 자기가 밥을 주면 고양이들이 쓰레기 뜯지 않을 테니 밥 챙겨주시겠노라 하면서 챙겨주셨대. 그 점이 못마땅하다고 주인 아저씨께서 해주신 이야기야. 이후 내가 이사 왔고 나는 아주머니가 밥을 챙겨주시는 모습만 봤는데 아주머니도 고양이가 예뻐서 챙겨주시는 건 아니라 건성일 때가 많아서 가끔 내가 물도 새로 채워주고 고양이 간식도 주곤 했었어. 근데 어느 날 밤인데 고양이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마각이 울음소리처럼 좀 간드러지게 울다가 마지막엔 확 그 느낌 소리가 들리는 거지. 아, 영역싸움이구나 싶어서 내버려 두려다가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빗자루 들고 괜히 무리들 허이허이 쫓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고양인데 작아서 아니면 늦게 골목에 입성했는지 모를 삼색 고양이 한 마리를 다 같이 괴롭히는 거야. 근데 고양이들 영역싸움이 치열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꽤나 폭력적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그런지 그 작은 고양이가 나한테 고마웠나 봐. 이후 며칠 쫓아주고 간식 챙겨주고 하니 어느 날 아침에 우리 빌라 앞에 참새가 놓여 있더라고. 뜬금없지만 고양이는 선물이라고 준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감격해서 고양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먹는 신용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섭고 좀 징그럽고 만지지도 못하겠고 보기도 힘든 거야. 막 피도 돋아 있고 그러니까 마침 고양이도 안 보이고 그래서 고양이 몰래 그리고 주인 아저씨한테 혼날까봐 몰래 빗자루랑 쓰레받기 갖고 와서 빌라 앞에 정말 조그마한 화단에 막장 돌 같은 걸로 흙파서 묻어줬다. 그리고 며칠 뒤에 초저녁 어둑어둑해지려고 할 때 물 썰어 나가려는데 입구에 참새보다 큰 웬새가 있었다. 참 사냥 실력도 좋구나 생각했다. 뭔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갈색의 참새보다는 많이 컸다. 한 2.5배 정도. 근데 이번엔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됐는지 주변에도 핏자국도 있어서 시겁했다. 근데 내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새도 커서 화단에 묻을 수도 없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무엇보다 어떻게 들어야 할지 난감했어. 그래서 결국엔 주인 아저씨께 연락하고 혼났어. 막 이상한 큰 집게 같은 걸로 짚고 막 정리하시는 동안 내내 혼났는데 나도 결국 내 행동 때문에 고양이가 저리 선물을 준 건데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것 같아서 조용히 꽤 오래 혼났었어. 그러다 결국 지쳐서 밖에도 깜깜하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안 나가고 컵라면 포트로 수돗물 끓여 마시고 잤는데 다음날 난리 났길래 알고 보니 그날 우리 골목에서 성폭행 사건 터졌더라. 정확히는 내가 아저씨한테 거의 다 혼나고 집 들어가는 시간대였던 것 같은데 골목에 하나 있는 신식 빌라 주차장 안쪽에서 사건 터졌다고 들었어. 설명하면 너무 긴데 요즘만 말하자면 다행히 그 주차장에 CCTV 있는 거 보고 돌아갔다고 했어. 그리고 범인이 잡혔다고는 들었어.
많이 무섭더라. 우리 빌라엔 CCTV가 없잖아. 내가 그때 그냥 편의점 다녀와서 그 남자랑 마주치기라도 했으면. 그래서 그 남자가 나 따라 빌라까지 들어왔으면. 우리 빌라는 CCTV도 없는데. 5번째 이야기. 붉은 전등. 담배 한 개비를 들고 밖으로 나와 사랑이 없는 조용한 정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두운 아파트에 몇 개의 전등만이 나를 밝혀준다. 그러다가 문득 눈에 띄는 집이 있다. 하얀 전등이나 주황색 전등은 익숙한데 정육점에서나 볼 수 있는 빨간 전등이 내 시선을 이끌었다. 그리고 담배를 다 피고선 이상하단 기분만 들고 찝찝한 마음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다시 집에 들어가 침대에 몸을 맡겼다. 그리고 악몽인지 꿈인지 가위인지 모를 날이 지났다. 3일 후 정체 모를 꿈을 꾸고서 잠을 청하기 어려워. 담배 한 개비를 꼬나 물고 낡은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정자에 앉아 담뱃불을 붙이고 익숙해지지 않는 숨을 내쉬었다. 3일 전에 본 전등이 인상 깊어 다시 그 집을 보았다. 여전히 빨간 불이었다. 그때 창가로 어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랑 눈이 마주친 것인지 그 사람은 다급히 커튼을 치고 방에 불을 껐다. 이 찝찝함. 기분 더럽다. 잠자리가 좋지 못해 컨디션이 난조인데 이상한 일을 겪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침대에 몸을 맡긴다. 6번째 이야기. 이해하면 무서워. 산에서 한 소녀가 납치되었다. 소녀가 정신을 차렸을 땐 한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 누워 있었다. 이곳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매우 깊은 산속. 그들 중 한 사람이 소녀에게 말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긴 어디예요?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반드시 마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몇 달은 씻지 않은 듯 온몸이 새까맸고 하나같이 털이 많았다. 절대로 해치지는 않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소녀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들이 나빠 보이지 않았기에 약간은 안정되었다. 그 남자는 말했다. 단,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 소녀에게 다가갔다. 7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건 내가 대구에서 살던 때의 일이야. 그렇다고 딱히 대구를 비하하거나 하는 의도는 없어.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형님은 정말 친절하셨고 알바 면접을 가면 꼭 반드시 음료수를 쥐어주기도 했어. 개 중엔 나쁜 놈도 있었지만 어디든 나쁜 놈은 있는 법이잖아. 타지에 비하면 엄청 적은 월세에도 귤이라든지 생필품을 챙겨주는 집주인이 계셨고 무턱대고 시비를 거는 인간도 딱 한 명 봤어. 근데 내가 딱 대구에 들어간 날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고지어 박근혜 탄핵 터지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아니겠지. 군대 입대한 날 딱 김정일이 사망하기도 했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지. 암튼 그때 그 한여름밤으로 시간을 되돌려 가보자. 그날은 비가 살짝 내리고 조금은 습기가 깔린 날이었어. 아스팔트 바닥은 거의 말라가고 있었지만 어중간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었지. 내가 살던 원룸은 대학교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 딱 생필품들만 파는 가게. 편의점 2곳 음식점 3-4개 정도가 전부였어. 대학가치곤 살풍경한 곳이었지. 번화가는 따로 있었거든. 한밤중에 150m 정도 떨어진 편의점으로 걸어가면 중간에 아무도 못 만날 확률이 50% 정도는 됐어. 딱히 그 50%의 확률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늘도 언제나처럼 느지막하게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향했어. 그날은 제법 사람이 있더라고. 가면서 3명은 마주쳤거든. 한데 그중 1명은 분명 내가 가는 반대 방향을 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 뒤를 졸졸 따라오더라고. 내가 등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기척을 알아낸 이유는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자전거 때문이었어. 길을 걷는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체인과 톱니가 맞물리며 내는 금소금은 내 등 뒤에서 계속해서 들려왔어. 사실 난 발걸음이 느린 편이라 어지간한 사람은 날 앞질러 가곤 했거든. 하지만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은 계속 같은 크기의 데시벨로 나와의 거리를 좁히지도 벌리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난 속도를 더 늦춰 모았지. 아주 약간.
그냥 변덕인 양 능청스레 기지개를 켜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았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그 여자가 날 따라온다고 여기진 않았어. 고작 그거 가지고 따라온다고 하기도 그렇잖아. 그냥 우연히 방향을 바꿨고 우연히 발이 아파서 발걸음이 늦어진 거지. 아 근데 내가 앞에서 여자라고 말을 안 했었나. 응 여자야. 여기서 이 새끼 자랑치고 있네. 라고 욕하는 놈들도 있을 거야. 거기에 더해서 한마디 더 하겠지. 예쁘냐? 예쁘냐고? 정신 차려. 이건 공포물이야. 난 행인들에게 무관심한 편이라 얼굴을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유일하게 가로등이 나가버린 공간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인적도 드문 거리를 자전거를 옆에 끼고 서 있는 여자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처음 봤을 땐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가만히 서 있더라고. 내가 지나치니 그제야 발걸음을 옮기다가 왜 뒤돌아서 오는데 애써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길을 걸었던 거야. 편의점에 도착해서 다행히 그 여자는 편의점으로 들어오진 않았어. 게다가 스티커가 잔뜩 붙여진 편의점 창 사이로 그 여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 그래서 난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편의점을 돌아보며 물건을 골랐어. 고른 거라고 해봐야 삼각김밥 하나에 500ml짜리 차 종류 하나 그리고 담배 하나가 전부였지만 고르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한 탓에 시간은 꽤나 지나 있었어.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가는데 온몸에 털이 쥐떼쥐떼 서더라. 어디 가버린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어둡고 오명진 곳에서 드륵드륵하고 자전거를 끌고 나왔거든. 나는 애써 못 본 채 하고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 진짜 사람이라는 게 끝도 없이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되더라. 무슨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원룸 앞 폐건물에 서서 담배를 한 대 물었어. 건물 앞에 서며 얼핏 봤는데 그 여자는 그대로 커브길로 접어들더라고. 나는 마음을 놓고 맛있게 담배를 피웠지. 담배를 거의 다 피웠을 무렵 나는 슬쩍 고개를 내밀어 그녀가 접어들어간 커브길 방향을 보았어. 나는 아무도 없구나 하고 안도했어. 다시 고개를 집어넣으려는데 나와 똑같은 자세로 그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어. 너무 놀란 나머지 그 다음엔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기 힘들었어. 그대로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꼭 그 여자가 창문 밖으로 보는 기분이 들고 한동안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지.